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주차 프로그램 설계에 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프로세스는 이 프로그램을 올바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절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번 주차 다음과 같은 학습 목표를 가지고 강의를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앞에서 강의했던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설계에서 포함사항을 파악하고 프로그래밍 지서의 포함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프로세스에 대한 그 정의를 다양하게 내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CPU에 의해 현재 실행 중인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이것은 비동기적인 행위를 일으키는 주체입니다. 따라서 어떤 절차가 또는 프로시저가 활동 중인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실행 단위가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프로세스의 상태는 세 가지 상태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요. 일단 어떤 실행 파일이 준비가 되면, 즉 보조기억장치로부터 주기억장치에 실행해야 할 명령이 로드가 되면, 그러면 그 실행 파일은 하나의 프로세스가 됩니다. 이 프로세스는 CPU 할당을 대기하게 되는데요. 이런 상태, CPU를 언제든지 할당받을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준비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이 준비 상태가 되면 이제 CPU를 할당받게 되면 디스패치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그 디스패치된 프로세스는 실행되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만큼 실행이 되고 그 정해진 시간을 넘어서면 할당 시간 종료돼서 다시 준비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CPU를 할당받아서 실행하는 도중에 입출력 여건이 발생을 한다 하는 경우, 그랬을 경우에는 CPU를 사용하지 않고 입출력이 해소될 때까지 대기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입출력에 대한 그 처리가 완료되면 다시 준비 상태로 돌아갔다가 실행되는 거죠. 자, 이런 그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행 상태라는 것은 프로세스가 프로세서를 차지하고 있어서 실행 중인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할당 시간이 종료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프로세스가 CPU를 계속 독점하여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입니다. 즉, 주어진 시간 안에 작업이 끝나지 않으면 타이머가 인터럽트를 발생시켜서 CPU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운영체제로 하여금 프로세스를 회수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해당 프로세스는 다시 준비 상태로 전이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할당 시간 종료, 타이머 런 아웃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상태는 준비 상태인데요. 준비 상태는 프로세스가 중앙 처리 장치를 사용하여 실행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 처리 장치가 할당되면 프로세스는 러닝 상태가 변합니다. 이렇게 준비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전이되는 과정을 우리가 디스패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디스패치라는 것은 준비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즉 대기 중인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이런 프로세스가 여러 개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다중 프로그래밍 상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스케줄링이 되어 중앙 처리 장치를 할당받고, 그렇게 할당받음으로써 실행 상태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디스패치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디스패치를 담당하는 운영체제 모듈을 우리가 디스패처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다음 상태는 대기 상태, 블록 상태 또는 웨이팅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는 실행 상태의 프로세스가 지정된 시간 이전에 입출력이나 기타 다른 수행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그 해당되는 프로세스가 스스로 프로세서를 양도하고, 즉 다른 프로세스에게 양보하는 거죠. 대기 상태로 이렇게 상태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프로세스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상태를 우리가 대기 상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프로세스 제어 블록입니다. 이가 약칭 줄여서 PCB라고 부르는데요. 이 PCB에는 프로세스에 대한 중요한 관리 정보를 포함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다중 프로그래밍 환경 하에서 각각의 프로세스를 구분하기 위해 이런 정보 블록에다가 내용을 수록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이 PCB를 구성하는 정보는 오른쪽 표와 같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포함될 수 있겠는데요. 일단 프로세스의 현 상태, 그리고 프로세스의 고유한 식별자, 프로세스의 부모 프로세스에 대한 포인터, 프로세스의 자식 프로세서에 대한 포인터, 그리고 프로세스의 우선순위, 프로세스가 위치한 메모리에 대한 포인터, 그리고 할당된 자원에 대한 포인터,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 중앙 처리 장치 레지스터 보관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 구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프로세스의 현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현재 프로세스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기록하는 거죠. 준비 상태에 있는지, 실행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 대기 상태에 있는지를 요 모듈, 요 블록에다가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세스의 고유식별자라는 것은 이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지금 대기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준비 상태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들을 구분할 수 있는 태그나 명칭이나 고유 이름, 이런 것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의 부모 프로세스, 즉 내가 있다 그러면 내 위에 부모가 있고 내 밑에 자식이 있겠죠. 따라서 내 위의 부모는, 즉 나를 생성한 상위 프로세스가 어디부터 시작된다라는 걸 여기다 표시해 놓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의 자식 프로세스에 대한 포인터는 내가 생성한 하위 프로세스가 어디부터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프로세스 간의 우선순위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프로세스의 우선순위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위치한 메모리에 대한 포인터라는 것은요. 자, 프로세스가 시작되는 기억장치의 시작번치. 흔히 이런 것은 프로그램, 즉 프로세스는 명령어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코드 세그먼트라고 하는 영역에 이 값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코드 세그먼트 레지스터에 어디에 지금 명령어를 처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할당된 자원에 대한 포인터. 이것은
프로세스 처리 중에 필요한 자원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필요한 자원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그런 기억 장소의 시작 번지를 여기다가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 프로그램 카운터는 다음에 실행해야 하는 명령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명령이 기록하고 있는 메모리의 주소를 표시를 하는 거죠. 레지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CPU 레지스터 보관 장소라는 것은요, CPU의 1비트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 레지스터의 비트 10값을 말합니다. 즉 상태 플래그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계정 정보. 계정 정보는 CPU 사용 시간에 대한 정보라든지 각종 스케줄러에 필요한 정보들을 기록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끝으로 입출력 정보라는 것은 프로세스를 수행할 때 필요한 주변 장치들이 있겠죠. 뭐 키보드나 마우스나 프린터, 플로터 이런 것들이요. 또 파일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로 프로세스 제어 블록 PCB가 구성이 됩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프로그래밍 설계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래밍의 설계 대상을 4가지로 구분하면 첫 번째, 대상 시스템에 대한 구조 설계. 두 번째, 절차적 흐름도의 설계. 세 번째, 흐름도에 대한 프로그래밍 설계. 네 번째, 표준화된 문서화의 설계. 이렇게 구조 설계, 흐름도 설계, 프로그래밍 설계, 문서화 설계. 이렇게 4가지가 설계 대상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프로그래밍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설정되는 목표입니다. 일단 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준화를 확고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업화를 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문서화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밍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목표는 표준화의 확립, 분업화의 충실성, 문서화의 철저함, 이렇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프로그래밍 설계서를 작성을 하는데 어떠한 것을 우리가 고려하고 주의해야 되는지 지금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설계라는 것은 시스템 설계하는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프로그램에 포함될 세부 사항들을 여기서 설계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을 프로그램 설계서에 포함시켜서 프로그램 설계서를 작성하게 되죠. 이때 프로그램 설계사라 함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프로그래머에게 주는 일종의 작업 지시서입니다. 즉 프로그램 설계서는 작업 지시서가 되겠죠. 따라서 이 프로그램 설계서는 시스템 엔지니어나 아니면 시스템 분석가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 설계서에는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할까요? 프로그램 설계서 포함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시스템의 이름과 그 다음에 코드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설계하는지 설계 방침에 대해서도 포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프로세스 차트, 흐름을 도식화하여 나타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에는 코드표를 작성해 놓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입력,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니까요. 그 다음에 출력, 입력과 출력에 대한 설계도도 이 설계서에
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밍 지시서를 같이 작성해서 담고 있어야 합니다. 자, 좀 전에 프로그래밍 지시서를 프로그램 설계서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 프로그래밍 지시서라는 건 또 뭔가요? 이 프로그래밍 작업을 구체적으로 명령하는 그런 내용이 문서가 되겠죠. 따라서 이 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는데요. 크게 말씀드리면 프로그램의 이름, 그래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작성한 기간, 소요된 비용, 그 다음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프로그래밍 했는지, 그 다음에 입출력 열람, 그 다음에 처리에 대한 개요, 그리고 프로그램 작성 후 여러 가지 제출해야 할 서류, 참고자료,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하나하나 살펴보죠. 자, 프로그램 이름은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즉 개발자에 의해서 시스템별로 만들어지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프로그램의 이름을 작성하고 프로그램의 종류를 분류하는 것까지 포함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작성자 이름, 프로그램 작성 기간, 작성 비용, 실시 시기, 그 다음에 입출력 일람. 이 입출력 일람에 해당되는 것은 입출력 기기의 번호, 각 파일의 레이블명, 그리고 파일명, 레코드의 데이터명, 레코드명,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고요. 처리에 대한 기호도 필요한데요. 여기서는 처리 명세라고 해서 전처리 사항, 입출력 처리 사항, 기간 처리 사항, 그 다음에 출력 처리 사항, 그다음에 사후 처리 사항, 이런 것들이 처리 명세에 포함돼서 이 프로그래밍 지시서에 그 내용을 수록해 둡니다. 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프로그램 작성 후에 제출해야 할 서류들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프로그램 소스와 관련된 목록, 그 다음에 컴파일 완료된 시트, 흐름도, 시스템 흐름도, 그 다음에 테스트했던 테스트 관련된 결과 자료, 그리고 오류가 발생했다면 오류 리스트, 그리고 그거에 대한 보고서, 이런 것들이 사후에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참고했던 자료가 있으면 그 참고 자료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을 시켜 놓고 있죠. 네, 프로그램 설계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있죠. 뭐 괜히 쓸데없이 작성을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프로그램 설계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그래머가 인사이동이 발생해서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인수인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을 수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보수하거나 운영 중에 이렇게 또 관리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의 기종이 달라졌어요. 그랬을 때도 이 프로그램 설계서를 참고하면 프로그램 변환이 용이해지겠죠. 그 다음에 공동 작업이 쉬워서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교육 훈련을 할 때 참고 자료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장기 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그런 효과도 발생시킵니다. 끝으로 작업 부분별로 담당자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정해줄 수 있어요. 프로그램 설계서의 작성 효과는 이런 산업기사 기사시험 문제에도 빈번히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여러분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프로그램 설계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앞에서 프로그램 설계서에는 뭐 시스템 이름과 업무 코드, 설계 방침, 그 다음에 프로세스 흐름도, 코드표, 입출력 설계표, 프로그램 지시서 이런 것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는데요. 먼저 시스템 이름 및 업무 코드라는 것은 설계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이름을 말합니다. 뭐
예를 들면 커피 밴딩 머신, 그 다음에 업무 코드를 기술하는 거죠. 업무 코드는 이 밴딩 머신에 대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설계 방침에는 사용할 컴퓨터의 기종, 그리고 업무의 설계 지침을 여기다가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설계하는 설계자의 설계 목적,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을 설계해서 구현했을 때의 효과 등을 작성을 해주고요. 프로세서 흐름도에서는요, 어느 특정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데이터의 처리 범위, 처리하는 내용, 그 다음에 처리 순서를 그림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코드표는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코드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필요한 코드표를 제공을 해줘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출력 설계표는요, 프로그램 작성할 때 필요한 설계표를 제공해야 하는데, 출력에 있어서 그 출력이 보고서 형태로 출력되는 경우에는 미리 설계된 용지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지시서는요, 프로그램 이름, 그 다음에 설계서 작성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건데, 프로그램의 작성 기간, 작성 비용, 실시 시기, 입출력 일람표, 그 다음에 처리 개요, 이런 것들을 다 프로그램 지시서에 기록을 하죠. 자, 이런 것이 다 끝나면 이제 그 프로그래밍을 한 것을 테스트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디버깅과 그 다음에 테스트 런입니다. 그래서 디버깅은 다시 데스크 디버깅하고 그 다음에 기계 디버깅 이렇게 나눕니다. 데스크 디버깅이라는 것은 책상 위에서 프로그램을 보고 오류를 찾아내는, 즉 눈으로 따라가면서 찾아가는 디버깅 방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기계 디버깅은 컴퓨터를 통해서 실행시켜가면서 오류를 찾아내는 디버깅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런은 역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결합 테스트와 종합 테스트입니다. 결합 테스트라는 것은 각각의 프로그램 단위별로 디버깅이 끝난 것들을 모아두고 그 다음에 그들 중에서 서로 연관된 프로그램군을 일련의 계통으로 만들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모듈별 테스트라고 여러분 이해하셔도 되겠고요. 종합 테스트는 시스템 전체 문제, 즉 데이터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행시킨 다음에 거기서 정당한 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파일로 관리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과거 일정 기간의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모아둡니다. 자, 이번 주 학습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설계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는 시스템 이름, 코드, 설계 방침, 그리고 프로세스 차트, 코드표, 입출력 설계도, 프로그래밍 지시서 등이 있다. 프로그래밍 지시서의 포함사항으로는 프로그램 이름, 설계서, 작성자, 프로그램의 작성 기간, 작성 비용, 실시 시기, 입출력 일람표, 그 다음에 처리 개요서 작성, 그 다음에 처리 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작성 후 제출해야 할 사항, 참고 자료 등이 있다. 프로그램 설계서의 작성 효과로는 다음 사항을 들 수 있다. 프로그래머의 인사이동 시 발생할 수 있는 결함 방지, 시스템의 수정, 변경, 보수, 운영, 관리가 쉽다. 각종 컴퓨터 기종 변경 시에도 프로그램 변환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공통 작업이 쉽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교육 훈련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장기 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작업 부분별 담당자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등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프로그램 설계 학습을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 설계하고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더욱 이해가 좋으시겠죠. 이것으로 7주차 강의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내용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